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나누며도 뒤통수를 맞을 거란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말년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늙었다고 모두가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엮이는 순간 평온했던 말년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남은 인생은 싸움과 상처의 연속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서 잘못 엮이면 말년이 꼬일 수 있는 5가지. 인간 중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말년의 평온이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들은 도움을 청할 땐 눈물까지 동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당신을 험담하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인간은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대신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식의 뻔뻔함으로 사람의 속을 뒤집습니다. 이들은 평생 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손을 벌리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시간을, 노력을,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뭔가를 바랄까봐 방어적으로 나서며 내가 뭐 큰 걸 바랐냐고 말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심장이 철렁합니다. 이런 인간과 노년에 엮이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모른 체 하다가 거절하면 금세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와주더니 이젠 모르겠다는 식의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차가운 인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며 도왔던 사실은 사라지고 요즘은 돈 좀 벌더니 변했다는 오해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의 시선까지 바뀌고 인간관계 전체가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말년은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모르는 인간과 엮이면 말년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식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이 있다는 말 한마디로 아이들에게까지 도덕적 빚을 지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땐 반드시 한계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요청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반복되면 이용당하고 그 끝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 찬 말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자잘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이웃의 배달 물품도 대신 받아주고 병원 갈 때는 차를 태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집에 살던 지인은 수년간 그의 호의를 서비스처럼 소비했습니다. 이참에 병원 좀 같이 가요. 우리 집 전등이 나갔는데 좀 갈아주세요. 세탁기 고장났는데 기사 좀 불러줘요. 식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해졌을 때 터졌습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 지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다니까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히려 다른 이웃에게 그 사람 은근히 요구가 많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상처받은 노인은 결국 단절을 선택했고 그 사건 이후 누가 도움을 청해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골라서 도와야 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손길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노년에는 후회 없는 인간관계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과는 거리를 두고 따뜻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과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말년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가족사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인간은 없습니다. 말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잎 하나, 바로 남의 집안일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친절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 집 딸이 이혼했다며 아들이 빚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하며 말을 꺼내지만 그 속엔 관심도 배려도 없습니다. 단지 재미와 우월감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각내는 혀를 가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말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 귀에 들어가면 원래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거짓으로 변질됩니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파탄내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평생 지켜온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하고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데 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는 말버릇으로 본인의 책임을 피해가며 정작 본인이 만든 불씨는 온 동네를 불태웁니다. 누군가의 이혼, 실직, 병원 입원, 자식 문제 같은 민감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퍼뜨리면서도 자기는 도리어 그런 일은 남들도 다 아는 줄 알았다며 빠져나갑니다. 이런 유형의 인간과 친하게 지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가족사가 이웃의 술안주가 되고 맙니다.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명예와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쌓아온 이미지가 부모 한 사람의 무분별한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주의 학교 생활, 며느리의 직장, 사위의 사업 문제까지 이런 사람의 입에 오르면 그 가족은 고립되고 상처 입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오해조차 이 사람의 입을 거치면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초반에 반드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특히 자식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은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잡담도 조심해야 하며 상대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고 마음을 터놓는 습관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말이 잘 통하는 이웃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이웃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걸며 요즘 아들은 잘 지내냐, 며느리는 착해 보이던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 여겼고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갔더니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일 나가기 싫어한다면서요? 너무 놀란 할머니는 곧바로 자신이 얘기한 내용이 이웃의 입을 통해 동네에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잠시 쉬고 있다는 말도 온갖 과장으로 포장되어 아들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 이웃과 연락을 끊고 집 밖 출입도 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람을 피하나 의아해했고 나중에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들은 우리 집 이야기는 어디서도 꺼내지 말자는 약속을 하며 관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 칼보다 날카롭다는 건 진실입니다. 특히 남의 가족사를 즐기는 사람의 말은 칼날이 아닌 흉기입니다. 당신의 말년을 편안하게 지키고 싶다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과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잘 지내는 척 뒤에서 욕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교활하고 치명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겉으론 웃고 인사하며 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돌아서면 당신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는 말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늙어서 엮이면 당신의 명예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는 순식간에 와해됩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절대 자기 얼굴에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은 진심처럼 보이고 모든 칭찬은 뒷담화의 사전포석입니다. 이들은 사람 사이에 틈을 벌리는데 귀재입니다. 당신이 한 사소한 말, 행동,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과장되고 왜곡된 버전으로 재탄생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는 말로 책임은 회피하고 당신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혼자 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당신을 함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은근히 소문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결국 당신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욕하지 않고 언제나 누가 그러더라, 그냥 걱정돼서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회색지대로 남깁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언제 그랬냐며 순진한 얼굴로 발뺌합니다. 이때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민감한 사람,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괜히 싸움을 키운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늙어서 이런 이중적인 인간과 엮이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엮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말을 아끼게 되고 모임에 나가기 싫어지고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해는 쌓이고 당신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말년을 인간관계의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은 실로 참혹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꾸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특히 친한 척하면서 타인의 단점을 은근슬쩍 흘리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 같은 말로 공감을 유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에 남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다른 사람과 있을 땐 당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활동하는 지인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지인은 항상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간식도 나눠주며 언니가 제일 멋져요라는 말로 그녀의 기분을 북돋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다른 회원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누구는 그러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3번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지인이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복지관 모임도 한동안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지인의 뒷말 버릇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당신을 웃게 할 사람인지 울게 할 사람인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지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당신의 말년은 고요한 평화가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번째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말년에 엮이면 외로움이 일상이 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평생 관계에 헌신한 대가가 침묵이라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런 인간은 연락을 기다리는 척하면서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늘 당신이 먼저 안부를 묻고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고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관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왜 연락이 없어요? 라며 뻔뻔하게 되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의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은 날 신경 안 쓰는구나라며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정리되는 인연은 결국 한 방향의 짝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꾸준히 보낸 메시지, 안부 전화, 소소한 선물들은 단 한 번에 관심 없는 반응으로 물거품이 됩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외롭고도 비참한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런 인간이 당신의 외로움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심심하니까 연락하는 거야 라며 당신의 진심을 가볍게 소비합니다. 만나면 웃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그 어떤 시기보다 마음이 민감하고 상처에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의 틈을 들여다보며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거리두며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이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에서 존재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나와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연락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에 의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고 상대는 당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가벼운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런 관계는 말년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고 마음의 생채기를 남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연락을 끊으면 이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정한 인연이 아닙니다. 연락은 의무가 아닌 마음입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고 보고 싶다는 감정은 스스로 전화기를 들게 만듭니다. 늙어서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말년은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먼저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100명은 당신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명절이면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임 일정도 그가 주도했고 카톡 단체방에 글을 올리는 것도 항상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 이틀,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항상 챙겨주던 그 친구는 그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된 관계는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이었음을. 서운함과 허무함에 그는 단체방을 조용히 나갔고 그 후로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노인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먼저 연락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면 말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년에 필요한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먼저 떠올리고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은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끊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늙어서 이런 사람과 엮이면 평화로워야 할 말년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들은 말끝마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박살냅니다. 명절 모임, 경로당, 카페,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가 나라를 망쳤다. 그놈이 대통령만 안 됐어도 같은 말로 시비를 걸고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적으로 간주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무식하다고 무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미쳤다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논쟁을 즐기며 상대를 공격하는 데서 쾌감을 느낍니다.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의 대화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계속 떠들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반론을 제기하면 소리부터 높아지며 세상 물정 모른다며 인신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엔 작은 논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은 커지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정치 이야기는 절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늙어서 그런 갈등에 에너지를 쏟는 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모임의 분위기를 갈라놓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고정된 사고방식이 뿌리 깊어져 있어 한번 다툼이 생기면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도 정치 성향 하나로 등을 돌리게 되고 가족끼리도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단절은 말년을 외롭게 만들고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위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편향된 기사에 의존해 감정을 폭발시키며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독설과 모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의 신뢰는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사라집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로 싸움을 부르는 사람은 그 존중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과 오래 엮이면 결국 내 자존감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주 가는 경로당에서 바둑 두고 담소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회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듯 했지만 점점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에요로 시작된 말은 곧장 특정 정당과 인물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넘겼지만 어느 날 다른 한 분이 반대 의견을 내자 그날 이후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날아가고 욕설이 오가며 결국 경로당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게 되었고 몇몇 어르신은 발길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그 정치 이야기, 좋아하던 사람만 보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말년엔 친구 몇 명이 전부인데 그거 하나 지키질 못했어. 늙어서 싸움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해치는 독입니다. 함께 웃고 싶은 자리에 시끄러운 논쟁을 끼워 넣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혼란으로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는 한 번 웃고 마는 인연이면 충분합니다. 말년의 평화는 조용한 사람 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년을 위태롭게 만드는 인간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던 그 사람, 익숙했던 그 말, 익숙한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이 말년의 상처를 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순간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배신과 피로입니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말년은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안전하게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족, 이웃, 친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나이에 외롭겠다는 헛소리에 휘둘릴 생각입니까?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헌신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과 병원 진료 카드뿐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는 법, 그 5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이 5가지 지키며 혼자 살면 최고다.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우선하기,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소모적으로 느껴지고 결국은 나만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헌신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정, 배려한 만큼 되려 이용당하는 마음, 참을수록 더 얕잡아 보는 사람들. 이런 악순환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 하나, 내 감정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뒤에는 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습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상처받아주지 않으며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시간과 여유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눈치를 그만 봐야 합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항상 웃는 얼굴로 남을 맞이하던 습관을 끊을 때입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 병을 얻는 건 결국 나 하나뿐입니다.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손주 비위 맞추느라, 며느리와 사위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인생. 하지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받은 대접은 무엇입니까?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벅차다는 말,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는 생일, 병원 갈 때는 혼자 가야 하는 그 쓸쓸함. 이쯤 되면 질문해야 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온 것입니까? 이제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기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받아주고 누군가의 무례를 이해해주는 역할을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 코스프레는 필요 없습니다. 내 기분이 상했다면 그 기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하기 싫은 모임이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듣기 싫은 말 앞에서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나라는 존재가 소모품이 아닌 주인공으로 대우받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의 김순희 어르신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쉬는 날 없이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감정을 숨긴 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이 바빠서 자신을 찾지 않자 김 어르신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노인복지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하자. 그렇게 다짐한 순간부터 어르신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게 내버려둬.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에 혼자 가는 여행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편안히 밥맛도 나고 숙면도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챙기니 세상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우선하는 삶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기적이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책임감 내려놓기, 꼭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평생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의 눈치를 보기 위해 본인의 삶을 내던진 채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고 또 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지친 육신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책임감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짐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직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자식의 뒷바라지는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걸로 끝이어야 합니다. 손주의 학원비, 자녀의 대출 보증, 제사상 차리는 역할까지 억지로 떠안는 순간 노후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습관처럼 짊어진 책임감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족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책임을 져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인 스스로가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라며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입니까? 자식들도 이웃들도 사회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참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고 짐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리어 본인이 스스로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국 누구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자발적 고행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다 보면 정작 스스로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조차도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 결국 잔소리가 되고 강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인다고 계속 돈을 건네주면 자식은 미안해하다가 점점 멀어집니다. 며느리가 힘들까봐 매년 명절 음식을 도맡아 하면 결국 그건 당연한 일이 되고 맙니다. 노년에는 책임보다 여유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 건강, 내 즐거움, 내 삶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한 인생이라는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의 이명자 어르신은 평생을 집안의 대들보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 둘을 키우며 학교비, 등록금, 결혼자금까지 모두 본인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장성한 뒤에도 끊임없이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옆에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그 순간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왔지?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모든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에게 손주 맡아달라는 부탁도 거절했고 명절 음식 준비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시니어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 매주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식들도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엔 내가 없으면 다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빠지니까 다들 더 잘 살던데요. 이처럼 책임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짓눌러온 삶을 내려놓는 순간 노년은 비로소 자유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위한 삶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최고로 평온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남 신경 끄고 내 마음에 집중하기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해온 행동 중 하나는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걱정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말 한마디 할 때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의식하며 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입고 싶은 옷은 한 번도 입지 못했고 하고 싶은 말은 끝끝내 삼켰으며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지 못한 채 떠밀리듯 살아왔다는 허무함 뿐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가장 먼저 끊어야 할 중독은 남의 평가입니다. 사실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평가가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내가 병원에 갈 때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의 시선에 내 감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더 끔찍한 진실은 대부분의 평가는 그냥 헛소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외롭다더라. 저 나이에 저런 옷은 좀 그렇지 않나? 그 나이 먹고도 저렇게 행동하나? 이 말들이 당신 삶에 아무 쓸모도 없는 소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에 휘둘리는 순간 내 삶은 남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용실에서 파마 한 번 할 때도, 시장에서 장바구니 하나 들 때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돈도 아닌 내 감정의 편안함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정답이고 내가 즐거우면 그게 행복입니다. 타인의 잣대에 맞추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언제나 바뀝니다. 어제는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욕할 수 있고 오늘 나를 욕하는 사람이 내일은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말들에 내 감정을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평가를 신경 쓸수록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남의 그림자에 묻혀 살아가게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0세의 박만순 어르신은 동네에서 유명한 칭찬받는 어르신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깔끔하고 이웃에게 인사도 잘하는 모범적인 노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아닌 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기계 같다. 그렇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대상포진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박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셔츠를 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오늘 기분 좋으니까 이걸 입고 나왔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멋지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제야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평가할 자유가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SNS에 매일 본인의 옷차림과 산책 사진을 올리며 자유노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좋으면 끝이에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이처럼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는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 어울리지 않기,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고단한 일 중 하나는 안 맞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으며 어울리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같이 있어도 편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기름진 음식처럼 겉보기만 화려할 뿐 속은 더부룩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사회생활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인간관계는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말이 통하지도 않고 가치관도 다르며 만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왜 굳이 관계를 이어갑니까? 그래도 몇십 년 지기인데 동네 체면이 있지 혼자 있긴 외로우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백한 감정 낭비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면서까지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관계에선 나만 힘들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내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아가는 흡혈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만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대화 후에는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다음 약속이 잡히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건 절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점점 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내 말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되며 결국 나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년은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데 여전히 눈치 보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노후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어울리고 싶지 않다면 안 만나면 됩니다.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괜히 눈치 보며 가기 싫은 모임에 얼굴을 내밀 이유도 없습니다. 말 안 통해서 스트레스만 받는 친구보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책 한 권 읽는 시간이 1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이 나이에까지 억지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의라는 명분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69세의 조영자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지인들과 점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은 10년 넘게 지속됐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 정치 얘기로 언성 높이는 대화, 서로 은근히 자식 자랑하는 분위기에 어르신은 점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관계니까 내가 빠지면 실례지라는 생각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쓰러질 뻔한 일이 벌어졌고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영자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람? 모임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갔고 대신 주 1회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말이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 너무나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요일이 기다려져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나다운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큰 행복을 안겨줍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인간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남들 눈치 보며 지친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가벼운 웃음을 나누는 삶이 훨씬 품격 있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싫은 건 단호하게 거절하기, 착한 사람 콤플렉스 벗어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싫어도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못한 태도는 결국 나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여전히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웃으며 참는다면 그 인생은 끝없이 손해보는 게임일 뿐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예의, 배려, 상대방 기분, 헤아리기 같은 말들은 사실상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싫은 소리를 하면 인간관계가 끊길까봐, 나 혼자만 이상하게 보일까봐 계속해서 예스맨이 되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병을 얻고 마음이 텅 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 내가 살아남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어르신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이런 말들이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어느새 나는 또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억울함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병이 됩니다. 착한 사람의 최후는 늘 외롭고 지친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 도와줬던 만큼 되갚지 않는 가족, 나를 챙기기보다 이용하려는 지인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 현실에서는 단호하게 살아야 지킴받습니다. 거절은 배려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고, 듣기 싫으면 듣기 싫다고 말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단호해졌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절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1세의 최복래 어르신은 동네 경로당에서 천사로 불렸습니다. 뭐든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봉사활동도 1등으로 나서며 친구들의 말동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르신밖에 없어요 라며 또 부탁했고, 모임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서운하다고 눈치까지 줬습니다. 어느 날 무리한 일정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된 후 어르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지? 병상에서 누운 채 핸드폰을 꺼내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 부탁은 제가 스스로 할게요. 이제 제 건강을 챙기려 합니다. 그 메시지 이후 경로당 친구들 중 절반은 연락이 끊겼고 절반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은 그 이후로 오히려 시간이 넉넉해지고 몸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취미로 색연필화도 시작하고 혼자 소풍 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억지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은 말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니까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 맛에 사는 거죠. 이렇게 단호함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다 지쳐버리느니 솔직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100배는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제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건강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면 당신은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3년 안에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충격적인 신호들이 이미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무심코 넘기고 있습니다. 작고 흔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3년 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첫 번째 징후는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말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또렷하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한마디만 해도 목이 쉽게 쉬며 긴 말을 하기가 버거워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대와 호흡기 그리고 신경계 전반에 치명적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 소리 없는 경고장입니다. 말이 흐릿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건강 상태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대는 두 개의 얇은 근육이 정교하게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대 근육이 약해지거나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진동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탁해지며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대마비, 후두근육 위축, 파킨슨병, 뇌졸중, 근위축성 질환 등 중대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대의 유연성과 근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떨리며 말할 때 호흡이 짧아지는 증상이 잦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호흡 기능, 식사 기능까지 위협받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말의 도구가 아니라 폐와 뇌, 신경과 근육이 완벽히 협업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생리작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전체 건강 시스템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 우울증, 자존감 저하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는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점점 말수가 줄고 결국 침묵 속에 갇히는 고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곧 정신 건강이 붕괴로 이어지며 노년기 건강 악화를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느껴진다면 즉시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활 운동이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 목을 지나치게 쓰는 습관, 차가운 음료를 과하게 마시는 행동, 습도, 관리 부족 등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증상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치된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점점 조용한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4세의 이모 할머니는 과거 노래를 좋아해 가족 모임 때마다 마이크를 잡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노래는커녕 전화통화도 힘들어졌습니다. 목이 자꾸 잠기고 말하려 해도 소리가 작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안 좋은가? 란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지 뭐 하며 넘겼지만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오늘 왜 목소리가 슬퍼요? 라고 묻는 순간 할머니는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성대 노화와 폐기능 저하였습니다. 의사는 지금이라도 성대 근력 운동과 호흡, 재활을 병행하지 않으면 조만간 말도 숨도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하루 2번 호흡근 강화 운동과 성대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종이불기 연습부터 시작했고 점점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음성 재활에 힘썼습니다. 몇 달 뒤 손주가 할머니, 다시 텔레비전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라고 외쳤고 할머니는 이젠 나 다시 노래해도 되겠지? 라며 동네 노래교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목소리가 약해지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나이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건강 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끝이 찌릿하고 저녁만 되면 발이 얼음처럼 시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주 저리고 시린 손발은 몸속 어디선가 치명적인 고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3년 내에 당신의 건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과 시림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하는 말초 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초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경계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신경과 혈관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기 때문에 손끝 발끝부터 서서히 기능이 무너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지 불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와 조직이 괴사하거나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는 생존 경고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세포는 서서히 죽기 시작하고 신경이 압박되면 감각은 무뎌지고 점점 감각 저하, 운동 능력 저하, 일상 기능 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체온 조절, 땀 조절, 혈류 조절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몸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겨울에도 아닌데 손발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몸은 내부 붕괴의 경로를 달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은 손발 저림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도 못 느끼고 방치하게 되며 결국 감염과 괴사, 심하면 절단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 응급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액순환 검사, 당 수치 확인, 혈관 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는 손발 스트레칭, 규칙적인 운동, 손목 보호, 혈액순환을 돕는 식단, 스트레스 조절 등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넘긴 찌릿함이 결국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70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손발이 조금 저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며 겨울철에도 얇은 장갑을 끼고 양말도 헐렁한 걸 신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얼음판을 걷는 듯 아프고 잠들기 전 손가락이 찌릿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처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는 말초신경병증 초기화 혈관 협착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안 하면 발끝부터 썩기 시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발가락 스트레칭과 손목 회전 운동을 하며 몇 끼마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 등 혈관에 좋은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도 장갑과 두꺼운 양말로 손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는 손주랑 딱지치기도 다시 할 수 있겠어라며 활짝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손발이 자주 저리고 시리는 증상은 단순한 말초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첫 번째 조짐입니다. 그 작은 징후를 방치하는 순간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가장 끝, 손끝과 발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찌릿함이 당신에게 보내는 생명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눈밑이 붓거나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푸석하고 어둡게 가라앉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잠을 덜 잤나? 정도로 넘기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건강 붕괴의 신호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밑이 자주 붓고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수면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 장기 기능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밑은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몰려 있어 몸의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특히 신장과 간,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노폐물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눈밑이 붓고 검푸르게 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얼굴 특히 눈 밑에 물집처럼 부풀어 오르는 붓기 현상이 반복되며 이는 만성 신부전, 단백뇨, 고혈압성 신장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간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물질이 몸에 축적되며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결국 눈밑의 정맥이 드러나며 어둡고 칙칙한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이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장기의 고장과 연결된 생리적 경고입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질 경우도 문제입니다. 심장의 펌프 작용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신의 정맥순환이 정체되며 얼굴, 특히 눈 주위에 붓기와 어두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눈 밑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닌 심장, 간, 신장 등 생명 유지를 위한 핵심 장기의 기능 이상을 반영하는 외부 알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다크서클과 붓기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이를 노화의 징후로만 생각하며 방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노화가 아닌 병적 진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치명적인 장기 손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밑 붓기와 다크서클이 심해질 때는 반드시 혈액검사, 신장기능 검사, 간 수치, 심장 초음파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며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염분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수분 섭취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의 오모 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이 칙칙하게 꺼지고 늘 퉁퉁 부어있는 자신을 보며 이젠 진짜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왜 자꾸 졸려하고 피곤해? 라고 묻자 할머니는 몰라,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을 받은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에요.
바로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눈밑의 붓기와 다크서클은 신장 기능 저하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방치했으면 23년 안에 투석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 이후 오할머니는 저염식단과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딸이 할머니에게 엄마, 요즘 눈이 다시 환해졌어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이제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좀 살아 보이네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 거울 앞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작고 흔한 증상이 3년 안에 당신의 건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눈밑은 당신의 몸이 내미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증상입니다. 텔레비전 볼륨이 점점 커지고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 늦어지고 대화 중 자꾸 뭐라고? 라고 되묻는 일이 많아진다면 지금 당신의 귀는 조용히 삶의 신호를 차단당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뇌, 신경계, 심혈관 건강이 동시에 위험해지고 있다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무심코 넘긴 그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3년 안에 치명적인 인지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은 노화와 함께 서서히 감퇴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 돌발성 난청, 혈류장애, 신경퇴화 등이 원인일 경우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속도와 영향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청각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이 아니라 두뇌와 감각기관이 협력해 정보를 처리하는 복합작용입니다. 따라서 청력이 떨어진다는 건 곧 뇌의 활성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결국 인지 기능의 퇴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점점 사람과의 소통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외부 소리를 차단당하는 순간 삶에 대한 흥미와 에너지도 함께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청력 저하는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귀에 이물감도 없고 통증도 없으며 단순히 요즘 사람들 목소리가 작아졌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귀 안에서는 청신경 세포가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음부터 들리지 않기 시작해 결국에는 일상 대화조차 버거워지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청력 저하를 방치하면 보청기조차 효과를 보기 힘든 수준의 청각 손실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 이어폰 소리 줄이기, 소음 환경 피하기, 혈류 개선 운동, 귀 청결 유지 등 생활 속 청력 보호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만 해도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의 유모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대화 중 자꾸만 다시 한번 말해줘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귀에 바람 든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그날 할아버지는 혹시나 싶어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주파 청력 손실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중증 난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청력 보호 훈련과 혈류 개선 치료, 소음 환경 피하기, 적정, 볼륨 유지 등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는 말할 때 반드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잘 안 들리면 무조건 다시 물어보기보다는 이해한 걸 먼저 말해보는 방식을 연습하며 뇌 활성화도 함께 도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뭐라고 해도 다 들으시네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응, 요즘은 내 말이 음악처럼 들린단다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들은 척 하셨던 거야 라는 농담이 오갈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삶의 연결선을 차단하는 서서히 다가오는 건강 재앙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소리가 작게 들린다면 그것은 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뒤가 멀어지면 세상도 멀어집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갑자기 기억이 뚝 끊기는 순간이 있는 증상입니다. 방금까지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고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는 사람 이름이 혀끝까지 맴돌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지금 당신의 뇌는 조용히 기억의 회로를 끊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뇌가 보내는 강력한 긴급 경고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3년 안에 인지 기능 붕괴와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기억이 뚝 끊기는 증상은 뇌 속 해마라는 부위의 기능 저하에서 비롯됩니다. 해마는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가 위축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이 둔화되면 기억의 저장고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무너지면서 방금 들은 이야기나 해야 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히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의 흐름을 통째로 놓치는 심각한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억력은 인지 기능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기억이 무너지면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까지 줄줄이 고장이 납니다. 결국 삶 전체가 흐릿해지고 혼란과 공포, 무기력 속에 빠지는 치매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지 뭐라고 치부하며 가볍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기억 단절이 느껴지는 순간은 뇌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증상을 방치하면 뇌세포는 빠른 속도로 퇴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기억의 공백은 단기간에 인지장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신경과 검진, 인지기능 검사, MRI 촬영 등을 통해 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면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 식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책 읽기, 글쓰기, 수다 떨기, 걷기 운동, 오메가-3화 항산화, 식품 섭취 등의 뇌자극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3세의 조모 할아버지는 원래 말도 많고 기억력도 좋아 동네 뉴스 앵커라는 별명이 붙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말을 하다 말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하며 멈추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는 안경을 찾아 방을 뒤졌는데 결국 찾은 곳은 냉장고 안. 손자가 할아버지 이거 유행인가요? 하고 장난을 치자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인지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운동, 식단 개선, 뇌자극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 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매주 한 번씩 손자와 퀴즈 대결을 하며 기억력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손자가 할아버지, 요즘은 제가 졌어요. 기억력 대왕은 역시 할아버지네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 할애비가 다시 돌아왔다 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엔 기억을 되찾은 자의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기억 단절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곧 다칠지도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지금은 잊은 줄 모르고 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삶의 기록이자 존재의 증명입니다. 그 기억이 끊기는 순간 삶은 조각처럼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은 깜빡임이 내일의 잊혀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 요즘도 밤에 그렇게 활발하신가요? 네, 매일 밤마다 기운이 넘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비결은 도대체 뭐예요? 다들 말로만 듣고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번씩 나는 기적의 운동을 해요. 그 5분만 하면 기운이 솟고 밤에 바로 잠들 수 있죠. 누구도 믿지 않던 이 비결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따라하고 있는 진짜 비법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비결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첫 번째는 바로 침대에 눕자마자 다리 들고 버티기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수상한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괴력의 사나이로 탈바꿈시킨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등을 떼는 그 순간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무조건 1분 버티는 것입니다. 보기엔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세가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다리를 들고 버티는 순간 하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쏟아지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아래로 처져 있던 장기와 근육이 긴장하면서 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무릎 뒤에 림프절이 자극되면서 엉덩이 아래쪽의 혈관이 풀리고 하체 전반에 흐르던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듯 사라집니다. 특히 정력의 핵심인 기혈순환이 바로 이 자세에서 살아납니다. 노화의 적은 바로 순환 정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아래로만 쏠리고 위로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붓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세 하나만으로 아래로만 흐르던 혈액을 다시 머리와 상체 쪽으로 올리는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1분. 그 1분의 기적이 몸 전체를 되살리는 생명의 루틴이 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자세가 단순히 혈액순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밤의 자존심까지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자연스럽게 기력이 살아나고 장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밤마다 의욕이 솟아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다리만 올렸을 뿐인데 온몸이 다시 5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의사가 아니어도 이 동작 하나가 어떤 생리작용을 일으키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무려 3년째 이 동작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하고 몸이 무거워.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이 자세는 그의 몸에, 삶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77세의 김기환 할아버지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무릎은 욱신거렸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부서진 듯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면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고 무릎에 주사 맞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번쩍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게 뭐지? 싶어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엉덩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푹 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 또 따라했습니다. 15초, 20초, 30초 매일 조금씩 늘려갔고 결국 1분 버티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했고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밤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들이 기환 씨, 요즘 얼굴이 살아났네라며 관심을 보였고 손주도 할아버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김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등을 대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며 말합니다. 자, 황제가 될 시간이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웃고 가족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단지 다리 한번 들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마음을, 관계를, 심지어 부부의 밤까지 뜨겁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두 번째는 하루 3번 손바닥 비비기 에너지 모으기입니다.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나는 사나이로 만들어낸 핵심 루틴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 딱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
몸의 에너지가 폭발하듯 깨어난다는 사실은 의외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손놀이가 아닙니다. 손바닥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신경이 연결된 에너지 스위치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가 각성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퍼집니다. 특히 손바닥을 비비면 따뜻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기혈을 움직이는 자극이 되어 몸속 깊은 곳까지 생기를 전달합니다.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순간마다 신체가 스스로 회복 모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손바닥만 비비면 속에서 무언가 벌떡 일어나. 실제로 손바닥을 빠르게 20초 이상 비비면 피부에 열이 나면서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손끝까지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손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골반 쪽 기혈까지 자극해 정력 회복에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충격적인 건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밤에 벌떡 일어나는 기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따뜻함에서 나오고 따뜻함은 바로 이 손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을 천천히 비비고 그 열기를 배나 가슴에 갖다 대면 마음도 안정되고 자율신경도 조절되어 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김할아버지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한밤중에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기운을 잃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밤에 잘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있지만 정작 그는 손바닥만 비빈다고 말하면 다들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그게 진짜라면 나도 해야겠다는 충격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의 정진만 할아버지는 원래 완전한 저질 체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졸고 오후엔 허리가 아프고 밤이 되면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늘어지셨어요 라며 웃고 할머니는 정말 장작 개비처럼 움직이질 않네라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듣고 정할아버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바닥을 비비면서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점심엔 내가 아직 괜찮다고 중얼이고 자기 전엔 지금부터 충전이다라고 속삭였지. 그렇게 하루 3번 손바닥을 30초씩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계단을 걸을 때 다리가 덜 풀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몸이 딱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할머니에게 당신 오늘 나 좀 다르게 느끼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양반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정할아버지는 도봉동 손바닥 영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 3번 밥 먹기 전, 산책 중간, 잠자기 직전 꼭 손바닥을 비비며 중얼입니다. 여기서 내 힘이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지금은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하냐는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발끝 3분 마사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부위가 바로 발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이 발끝을 손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며 심장을 깨우고 정력을 불태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발끝만 자극해도 밤마다 온몸이 다시 젊어지는 걸 느껴. 발끝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말초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특히 발가락 끝을 마사지하면 뇌신경이 자극을 받고 전립선, 방광, 생식기와 연결된 기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은 동작이 바로 밤을 지배하는 힘의 시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사지가 단 3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꾹꾹 눌러주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주무르듯 문지르면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특히 둘째 발가락을 강하게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발끝 점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꺼진 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마법 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결의 핵심은 자기 전이라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온몸이 이완되고 몸속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게 흐르는 때입니다. 이 순간에 발끝을 마사지하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날아가고 자는 동안 몸속 장기와 근육이 회복 속도를 배로 끌어올립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 밤의 컨디션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늘 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도 밤의 기운이 달라. 실제로 이 비결을 들은 이웃 할아버지들이 따라해본 뒤 며칠 만에 이거 진짜 뭔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아랫배의 기운이 돌고 침대 위에서 무기력하던 몸이 활력을 찾는 경험은 그들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8세의 박춘배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밤마다 기운이 떨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으며 무기력과 짜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 생각 없이 발끝을 주물렀지. 처음엔 간질간질하더니 점점 뜨끈해지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날은 잠도 푹 자고 아침에 몸이 가볍더라고. 박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조용히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꾹꾹 눌렀고 새끼발가락은 지그시 당겨주었으며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번갈아 마사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아침이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변화에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어디서 뭐 먹었어? 라고 묻자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발끝만 주물렀을 뿐이야. 지금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며 발끝 3분이면 다시 25 된다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봤고 며칠 후에는 모두가 발끝 마사지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에서 밤에 빛나는 남자들로 불리는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발끝 마사지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밤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침대에 눕기 전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해 보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당신을 밤의 황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네 번째는 바로 하루에 딱 한 번은 땀을 흘리기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 수준이 아닙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것을 기운 폭발 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땀을 짜내듯 흘려야 몸속 정체된 기운이 뚫리고 밤에 다시 벌떡 살아나는 힘이 생긴다는 충격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땀을 흘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하면 탈난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 하는 거다라는 말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몸은 굳고 기혈은 막히고 밤이면 더 이상 반응조차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상태를 죽진 않았지만 산 것도 아닌 반시체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서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땀은 노폐물입니다. 동시에 땀은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몸에서 땀이 흐른다는 건 아직도 안에서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김할아버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땀을 흘려야 밤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땀이 한 줄기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날 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의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면 심장이 반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몸속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식기 쪽 혈류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남성 호르몬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밤의 체력과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땀을 흘리면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마당을 한 바퀴 빠르게 돌거나 방에서 팔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설거지할 때 허리를 쭉 펴고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땀이 흐를 때마다 중얼입니다. 지금 이 땀이 밤을 지배할 힘이다. 이 말이 단순한 암시 같지만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기분도 호르몬도 세포도 심지어 정신까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날은 불안하고 나면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정도로 땀은 김할아버지에게 밤의 생명선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5세의 나재순 할아버지는 원래 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인상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운 날엔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었고 가벼운 산책도 피했고 조금만 덥다 싶으면 찬물로 세수하며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넌 왜 이렇게 밤에 조용하냐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날 김할아버지의 하루 한번 땀 비결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운동화를 꺼내고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가 헉헉대며 돌아왔지만 그는 그날 흐른 땀을 손수건에 닦으며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라고 살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15분 뒷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일주일 후엔 밤에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한밤중 할머니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시간에 저쪽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나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땀 흘렸어. 그 말에 할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뒷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할아버지는 중구 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는 말합니다. 땀이 나니까 밤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이건 그냥 체력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야.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려보십시오. 땀이 흐르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뜨거워지고 밤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밤의 황제가 되는 길은 하루 한 번의 땀에서 시작됩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5번째는 바로 혀를 내밀고 웃는 전신 긴장 해소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있는 남자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다는 것만으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이 원활히 순환되며 밤에 필요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충전되는 신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웃음 운동이 아닙니다. 웃음과 혀를 내미는 동작은 사실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 끝에 있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웃음은 뇌의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동작은 몸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고 기혈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이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고 자는 동안 활력을 채운다고 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의 핵심은 전신의 이완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뒷목이나 어깨에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는 데에는 얼굴 근육과 혀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혀를 내밀고 웃으면 입가의 근육이 풀어지고 동시에 뇌가 자극을 받아 몸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웃는 순간 복부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내장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매일 자기 전 5분씩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한번 크게 웃은 뒤 그 상태로 약간 웃음을 멈추고 혀를 바닥에 대며 약간씩 움직이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사실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그가 말하는 에너지 충전의 핵심은 이 간단한 동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혀와 웃음이 만나면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몸속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지 몸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부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자기만의 시간이 만들어지며 그로 인해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의 이성호 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의 운동 비결을 듣고 첫날 바로 실천해 봤습니다. 이전에 이 할아버지는 점점 늘어나는 피로와 몸의 경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에게서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듣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굴 근육이 덜 풀린 채 웃으려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혀를 내밀고 얼굴 근육을 조금씩 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올라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 할아버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몸이 가벼웠고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 전에 반드시 5분씩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실천했고 그 결과 피로가 쌓이지 않으며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호 할아버지는 그 후 이 운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5분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따라했고 이제는 동네 힐링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이 간단한 운동 지금 시작해 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몸과 마음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처럼 당신도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